2024년 동해에서 새로운 해가 떠오른 지 얼마나 됐다고 우리 앞바다를 중국 불법 어선이 시커멓게 뒤덮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불법 어선들은 서해로도 모자라 이제는 제주도까지 원정을 나와 고기의 시들 말리고 있는데요. 제주해경은 지난 1월에만 벌써 4척의 무어가 중국 어선을 납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새해부터 중국 어선들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중국 어선을 상대하는 해경들에게 가장 긴장됐던 한 해들 꼽으라면 지난 2008년을 꼽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해 9월 불법 어선을 단속하던 한국 해경이 중국 어민에게 공격당해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8년 9월 25일 목포 해양경찰서 소속의 박경조 경위는 단속을 위해 중국 어선에 올라타다가 중국 선원이 휘두른 삽에 머리를 가격당하고 바다로 추락해 실종되었다가 1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해당 배에 타고 있었던 중국 선원 11명은 전원 긴급 체포되었으며 체포된 선장은 폭행을 지시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선원들이 선장의 지시를 받고 둔기를 휘둘렀다 증언하며 전원 중형을 선고받았었죠. 하지만 이 사건 이후에도 중국 어선의 활동은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해경들 역시 순직한 동료의 유지를 이어받아 우리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이전보다 더욱 엄중한 자세로 중국 어선들을 단속하고 나서며 더욱 격한 충돌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전쟁을 방불케 했던 당시 상황을 생생한 현장 영상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귀포 해경특공대가 제주도 앞바다를 침범한 무어가 중국 어선들을 단속하기 위해 고속정을 타고 내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해경이 접근하는 걸 확인한 중국 어선들은 순순히 체포당하지 않겠다며 배들을 한 곳으로 뭉치기 시작했는데요. 게다가 해경특공대와 맞서 싸울 생각인지 중국 선원들은 삽이나 몽둥이들 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어선은 수십 척이나 뭉친 반면 우리 해경은 10인승짜리 소형 고속단정이었기에 접근이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 해경들이 접근하기 시작하자 중국 선원들은 둔기로 우리 해경대원들을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배에 올라타려는 순간 공격당한다면 망망대해로 떨어져 자칫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기에 해경대원들도 승선을 포기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기에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중국 선단에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당장 우리 해역에서 철수하라는 해경의 경고 방송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중국 불법 어선들. 심지어 도망은커녕 우리 해경을 비웃더니 선박 수척을 묶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의 소형 목선 수십 척이 하나로 묶여있고 중국 선원들이 무기까지 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특공대원들이라 하더라도 도저히 승선할 수 없어 결국 단정 대신 해경의 1500톤급 대형 경비함 제민 1호가 중국 선단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함선에 장착된 고압 해수 분사기 일명 물대포가 중국 선단을 향해 세찬 물줄기를 뿜어내는데요. 무려 분당 20톤의 해수를 분사하여 중국 어선을 밀어내기 시작했죠.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듯한 물세례에 중국 어선들도 버티지 못하고 하나 둘 불리르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수압포 공격에 뭉쳐있던 중국 어선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한 척의 배가 도망가는 듯 싶더니 갑자기 방향을 들어 우리 해경 함선에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어차피 해경의 추적에서 벗어나지 못할 바에 끝까지 맞서겠다는 것이었죠. 이에 또 다른 중국 어선들도 해경 경비함에 착 달라붙어 물대포들 피하고 우리 해경을 막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물대포 방향을 들어 더욱 강력한 물벼락을 퍼붓는 해경. 결국 중국 선원들은 버텨내지 못하고 선박들을 잇는 밧줄을 칼로 잘라 내버린 후 그대로 추적해 하나하나 체포할 수도 있었지만 함장은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추적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눈앞에서 중국 어선을 보내줘야 했던 해경 특공대원들은 아쉬움에 울분을 토해내는데요. 이처럼 집단적으로 저항하고 나선다면 밀어내야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별 활동하는 중국 어선은 우리 해경의 추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중국 선원들이 증거를 인멸할 틈도 없이 중국 어선에 탑승한 대원들은 곧바로 조타시를 제압하고 선장을 취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 선장은 서류를 꺼내 어업 허가증이 있다고 발뺌했지만 허가받은 어업이라고 우기던 선장은 서류를 전부 확인할 줄은 몰랐는지 안절부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선장을 해경 본함으로 연행한 후에도 수색이 계속되었고 결국 대원들이 중국 선원들이 발뺌할 수 없는 불법 어업의 증거물을 찾아냈습니다. 이런 이중 자루 그물은 치어 한 마리까지 놓치지 않아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인근 어족 자원을 완전히 파괴하기 때문에 어업 허가를 받았어도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어업 도구입니다. 하지만 중국 어선들은
규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닥치는 대로 불법 조업을 강행하고 있는데요. 중국 불법어업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그물까지 사용해서 흔히 쌍끌이라 불리는 저인망 어업을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저인망 어업은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그물을 바다 밑바닥까지 늘어뜨려 질질 끌고 다니며 고기를 잡는 방식으로 어획량을 대폭 증가시킬 수 있지만 바닷속을 완전히 갈아버리며 어족 자원을 초토화시킨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방식이지만 중국 어선들은 자국 바다를 저인망 어업으로 사막화시켜버리고 이젠 우리 바다까지 손길을 뻗고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물을 확보한 우리 해경은 중국 선원들을 전원 체포의 보남으로 이송했습니다. 발뺌하던 중국 선장도 확실한 증거물을 들이대자 수긍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해당 영상은 지난 2008년 9월경에 촬영된 영상으로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해경의 대응이 상당히 온건한 수준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 어선 선원에 대한 처벌도 현재에 비해 훨씬 약했는데요. 2008년 기준 체포된 선원들과 납포된 선박은 배의 크기에 따라 선주가 5천만 원 가량의 담보금을 내야 풀려나며 담보금을 내지 않을 경우 400여일 가량 투옥되었다가 강제 추방 조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잡혀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란 생각을 가진 중국의 불법 어선 활동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그러나 박경조 경위에 이어 또 다른 해경대원이 희생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며 해경의 대응 방식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2011년 12월 12일 이청호 경사가 중국 어선을 제압하던 도중 조타시에서 불의의 습격을 당해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검색팀장이었던 고구 이청호 경사는 언제나 가장 먼저 중국 어선에 진입하여 가장 위험한 역할을 도맡는 대원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마지막까지 임무를 완수하려 했던 진정한 해경이자 한 가정의 자랑스러운 아버지였죠. 하지만 중국은 이 사건에 대해 정당방위라고 우기는 걸로도 모자라 우리 해경이 자국 어선을 강경 진압했기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고 사과 한마디 건네지 않아 전국민적인 분노를 불러일으켰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 어선에 대한 총기 사용 허가를 포함한 강경 대응안이 나왔고 해경뿐만 아니라 군까지 불법 어선 단속 작전에 합류하며 더욱 강경한 대응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해경 경비함정보다 훨씬 큰 5,000톤급 경비함정이 건조되어 이청호함이라 명명되고 중국 어선으로부터 우리 바다를 지키는 새로운 방패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톤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미 해군의 강습 상륙함과 영국의 항공모함에 채택된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이 적용되어 작전 지속 시간을 늘리고 최고 속력도 26노트까지 늘어나 어떤 중국 어선도 해경의 추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무장도 더욱 강화되어 기존 40mm 함포와 20mm 발칸에 76mm 함포까지 더했죠. 중국 어선을 얼마든지 격침하는 게 가능한 화력을 갖추게 되었죠. 한국 해경을 만만히 보고 다시 덤벼들었던 중국 어선들은 한층 더 강력해진 해경이 순식간에 포위하더니 물대포 대신 기관총 세례를 쏟아내는 상황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짐승에겐 결국 매가 답이었다는 듯 우리 해경의 강경 대응이 시작되고 한 달 사이 중국 불법 조업이 50% 이상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우리 해경의 단속이 어려워지며 다시 불법 어선의 활동이 증가하기도 했지만 올해 해경에 배치된 함선의 수를 늘리며 중국 불법 어선에 다시 철퇴를 예고했는데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겁을 상실한 중국 어선들이 우리 바다를 탐내고 있지만 선배들의 유지를 이어받은 해경대원들이 대한의 바다를 지켜내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주시하고 있는 이상 우리 바다를 빼앗기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이 자신들 이익을 위해 한국을 견제하며 시간을 끌다가 사우디에서 충격적인 상황을 맞아 화제입니다. 바이든이 다급하게 빈살만을 만나 문제 해결을 노리고 있는데 결국 해법은 한국과 함께 풀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측은 현대건설을 섭외해 주도권을 잡으려는 행보까지 보였는데 그럼에도 해외 여러 나라가 한국을 원해 미국을 난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2030년까지 2천만 메가와트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며 이 중 60%를 원자력 발전소가 담당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자로 16기 건설 계획을 밝혔고 2018년 예비 사업자로 한국,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를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게 공정한 지원을 요청했었죠. 하지만 미국은 사우디와의 관계가 틀어져 원전 수출 가능성이 희박해졌고 한국이 단독으로 선택받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미국은 사우디가 핵무장에 나설까 크게 우려한 상태였는데 이에 대한 반발로 중국과의 외교 접점을 늘리면서
우라늄 농축을 허용해달라고 미국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2018년 사우디와 중국은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하며 원자력 발전소 건설, 기술 개발, 인력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에도 이 둘은 원자력 및 지열 분야 에너지 논의를 한 상황이었죠. 이는 미국이 사우디의 한국 원전 도입을 방해했기 때문인데, 작년에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의 원전 소송을 제기하자 크게 기뻐한 나라 또한 중국입니다. 현재 미국이 충격을 받은 것은 사우디가 중국 원전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외신은 중국 측이 사우디 통부 지역에 원전 건설을 제한한 점을 언급했고, 사우디 또한 이를 검토하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 관리들이 선호하는 것은 원전은 한국전력이 건설하고 미국의 전문 운영 지식을 도입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중국 측 입찰가는 한국보다 최소 20% 이상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미국과의 협상이 결국 실패로 끝날 경우 중국 기업과 논의를 진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국제 비확산 규정을 준수하면서 민간 원자력 분야에서 사우디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우디가 중국의 제안을 받아 원전을 건설할 경우 미국으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맞게 될 예정입니다. 미국은 사우디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이유로 원전 개발에 반대하고 있지만, 사우디가 중국 원전을 지으면 핵무기 개발이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중국 원전 관계자는 초기 논의부터 계약 체결, 원자로 건설 및 유지, 원자로 폐쇄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원자로 건설 계약을 100년 결혼 생활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값비싼 장기 계약으로 그 나라와의 관계가 더욱 끈끈해진다는 것입니다. 사우디는 최근 신흥 경제국 협의체 브릭스에 합류하기로 하는 등 중국의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남아공 등이 참여하는 브릭스는 사우디, UAE, 이란 등 6개국을 신규로 받은 상태입니다. 브릭스가 확장되는 것은 2010년 남아공이 합류한 이래 13년 만의 일입니다. 이번 확대는 중국이 주도하고 러시아와 남아공이 지지한 결과라며 영향력 확대를 위해 산유국 1위 사우디를 초대한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남아공에 따르면 이들 외에도 10여 개국이 가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40개국이 관심을 보이는 중이라 설명했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은 중국이 진행하는 1대1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 달러화 의존도를 낮추는데도 한해할 가능성이 높아 미국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사우디는 최근 중국과의 원유 대금을 위안화로 결제하며 달러 패권의 균열을 내기도 했습니다. 미국에 대러 제재 국면에도 오펙 플러스를 통해 러시아와 공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통의 앙숙인 사우디와 이란의 관계 정상화를 중재한 것도 중국이었죠. 중국은 사우디의 최대 석유 수입국이자 최대 무역 파트너인데 미국이 원전 건설을 지속 방해하며 이런 사태를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사우디와 중국의 무역 규모는 1100억 달러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EU, 인도, 일본, 한국, 미국 등의 순입니다. 중국은 사우디 수출의 4분의 1에 달하는 석유 수입을 무기로 지속적으로 미국을 밀어내려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시진핑이 사우디를 직접 찾아가 우리 돈 38조 원의 투자협정을 맺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사우디 원전 입찰에서 가장 유리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미국의 원전 허용 조건 중에는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국교 정상화 이슈도 있습니다. 외신은 이들이 큰 틀에서 합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세부사항 조율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인데 향후 9개월부터 1년 사이에 실현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는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사우디와 정식 수교를 위한 협상 타결을 확신한다면서 설사 거기에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경제적, 사업적 관계는 심화될 것이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간 기업들은 미수교 상태임에도 수년 전부터 사우디와 비밀리에 사업을 벌이고 있을 만큼 준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우디는 지난해부터 이스라엘로 오고 가는 민항기에 자국 영공을 개방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은 9월 예정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빈 살만 왕세자와 회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우디에 대한 안전보장과 이스라엘 수교, 원전 건설 등 매가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원전 기술을 키워준 것은 웨스팅하우스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1886년 설립돼 원전에 대한 원천 기술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전 세계 절반 이상의 원전의 원천 기술을 제공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1979년 미국 스리마일 섬 원전 사고 이후 신규 건설을 최소화하면서
원자력 산업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이후 해외 사업으로 명맥을 이어갔지만 결국 도시바에 팔린 바 있습니다. 도시바가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며 기대했던 것은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은 2004년 3세대 원자로 도입을 위해 국제 입찰을 붙인 바 있는데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업체 2개사로 압축됐던 상황입니다. 2006년 12월 웨스팅하우스 수주로 결론 났을 때 중국 언론들은 기술 이전 마지노선이 없던 것을 수주 성공의 원인으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웨스팅하우스는 7만 5천 건이 넘는 원전 관련 기밀문서를 넘겨줬고 그 중에는 3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AP1000의 설계도도 있었습니다. 그 후 중국은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3세대 원전을 완성해냈고 파키스탄 등에 수출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웨스팅하우스가 직접 중국에 건설한 원전은 2009년 건설을 시작해 2014년 가통을 목표로 삼았지만 각종 문제로 2019년에야 4기 모두에 대한 상업운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자랑했던 AP1000에서 결함이 발견됐으며 냉각장치 부속 문제 또한 해결에 2년이나 걸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4년 이상 공기 지연으로 추가 공사비가 급격하게 발생했죠. 결국 웨스팅하우스는 중국에서 망신을 당했고 중국은 원전 기술을 훔쳐 로열티 없이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1대1로 전략으로 대규모 금융지원 등을 통해 3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원전 수출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이 과정 속에 웨스팅하우스는 2017년 파산을 신청했고 이로 인한 도시바까지 몰락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에 원전 건설 기술은 모두 사라지게 됐던 것입니다. 결국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재개를 위해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가 됐습니다. 현대건설은 작년 5월 웨스팅하우스와 전략적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대형 원전 AP1000의 글로벌 사업 공통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현대건설과의 협업을 계기로 세계 원전 산업을 선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곧바로 한국에게 뒤통수를 쳤습니다.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개발한 APR1400 원전 기술에 자사 기술이 적용됐다며 미국 법원에 수출 통제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한국이 추진하는 폴란드 원전 사업은 절대 이뤄질 수 없다. 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형 원자로는 완전히 개발되지 않은 미성숙한 기술이고 자사 제품인 AP1000이 유일한 선택이라면서 말입니다. 한국은 1997년 웨스팅하우스와 기술 사용 협정을 맺은 것을 근거로 3대 핵심 원천 기술에 대해 100% 기술 자립에 성공했고 독자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다. 고 주장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양측은 합의점을 찾기 못했고 현재는 국제 중재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천억 원대 분쟁 비용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미국 의회 또한 초당적 지지 속에 원전 수출 법안을 통과시켰고 자국 주도로 원전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사장단이 작년에 한국을 깜짝 방문해 해외 공동 진출 방안을 모색하자는 발언을 했던 것도 자신들 주도로 사업을 따내고 한국에는 시공, 부품 납품 등 후방 산업을 맡기길 원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들의 법적 분쟁에 현대건설이 곤혹스러운 처지가 된 것입니다. 현대건설은 한수원과 한국형 원전인 APR1400 모델의 폴란드 수출을 추진해 왔는데 웨스팅하우스는 현대건설을 믿고 폴란드 수주를 가로채려 하는 상황입니다. 3세대 원전은 1990년대 이후 개발된 개량형 원자로를 말합니다. 한국, 미국, 프랑스 업체가 경쟁 중인데 한국형 원전의 건설 단가는 이들보다 40% 이상 저렴하고 표준 공기 또한 14개월 이상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5월에 있었던 한미 공동성명에서 원전 관련 2가지 경고를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지식, 재산권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입니다. 같은 날 나온 웨스팅하우스 강경 발언과 그 기조가 일치해 미 정부와 웨스팅하우스의 사전교감 흔적이 역력했죠. 한국형 원전이 도마에 오른 이유는 기술 자립 여부가 기술료 지급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UAE 원전 건설 때도 막대한 기술료가 지불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적용되는데 3대 핵심 기술에 대해 웨스팅하우스는 8억 달러 가량의 로열티를 받아갔습니다. 한국은 UAE에서 진행된 원전을 페널티 없이 준공을 마친 바 있습니다. 언어가 다른 200여 개 외국 하청업체를 체계적으로 운용했고 2018년 1호기 완공 후 4년 동안 1억 시간 무사고 대기록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 한국이 만든 3세대 원전을 찾는 나라가 상당한 상황입니다. 한국형 원전은 고리 1호기의 2배가 넘는 1400MW로 커졌고 설계 수명은 기존 40년에서 60년으로 길어졌으며 모든 제어 장치가
디지털화돼 쉽게 감시할 수 있습니다. 총사중의 안전관리 장치를 갖춰 위험에도 우수하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규모 7.0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게 내진 설계가 돼 있기도 하죠. 한국은 이미 웨스팅하우스의 기술력을 뛰어넘은 상태지만 그들은 기술료가 아닌 자신들이 직접 원전 사업을 주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형 원전 SMR 건설에도 한국이 없으면 완성을 해내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28일에는 현대건설과 미국의 원전 설계 제조업체 홀텍사가 미국 본토의 최대 사조원대 원전을 함께 건설하기로 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오는 2026년 소형 모듈 원전 SMR을 착공하기로 한 것인데 2029년 전력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홀텍은 원전 설계, 제조 관련 핵심 분야에서 1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한 세계적 회사입니다.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점유율 세계 1위이며 원전 해체 사업 미국 점유율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0MW급 소형 모듈 원전 SMR 160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양사는 2021년 SMR 개발 및 사업 통반 진출 협약을 맺었고 현대건설이 설계, 구매, 시공에 대한 사업 독점 권한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현대건설 주가는 7% 이상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원전 건설에 대한 신뢰는 한국 업체가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폴란드는 퐁트누프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하며 한국형 원전 노형인 APR 1400 2기 도입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소송 중인 상황에서도 한국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지속 내비친 것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원전 사업마저 가로채려는 중인데 그럼에도 체코는 최근 한국과 기술 교류회를 개최하며 소송전 결과에 따라 원전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건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 아닌 한국인 상황입니다. 미국은 사우디, 폴란드, 체코 등에서 막아서지 말고 한국의 자체 원전 기술력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며 국제 자원시장이 급변하는 것을 목격한 뒤 자원부국들은 자국산 희소 자원을 무기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훨씬 강해졌습니다. 실제 자원부국들은 멕시코처럼 희소 광물인 리튬을 아예 국유화하거나 인도네시아처럼 광물을 사가는 선진국을 상대로 우리나라에 공장을 설치해 원료를 사용하라는 압력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부국 중에서 한국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것을 다 퍼주겠다고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갈륨, 마그네슘을 시작으로 히토류 수출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중국이 반도체와 전자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제한하기로 기습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대중반도체 및 첨단 기술 규제를 강화하자 보복 조치를 내놓은 것입니다. 중국의 갈륨과 게르마늄 세계 공급량의 각각 94%, 83%를 차지하는 만큼 중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막대한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은 크게 당황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먼저 갈륨과 게르마늄은 현재 국내 반도체 주요 공정에서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국내 반도체 기업이 갈륨이나 게르마늄을 직접 구매하는 물량은 거의 없다면서 협력업체를 통한 간접 유입의 경우도 비중이 크진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갈륨은 차세대 반도체에 다량 쓰일 예정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2025년부터 갈륨 기반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에 진입한다고 밝혔는데 수급 애로가 발생할 경우 주문이 들어오더라도 물량을 맞추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2025년 이후의 이야기로 대책을 마련할 시간이 없게 당장 해당 국가를 압박해야 하는 수출 통제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정부와 산업계는 중국의 이 같은 조치를 공포탄으로 해석했습니다. 본격적인 실탄 사격에 앞서 실제 타격은 없지만 소리가 요란한 공포탄을 발사하며 위협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업계는 중국이 품고 있는 진짜 카드는 히토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히토류는 반도체 생산용 연마제, 배기가스용 촉매제, 형광체 제작 등에 주로 사용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기차 등에 쓰이는 연구자석용 히토류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86%입니다. 반도체 생산용 연마제로 쓰이는 히토류 역시 54%로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수입됩니다. 중국의 히토류 압박이 처음이 아닙니다. 중국은 2010년 센카쿠 열도 영토 분쟁 당시 일본에 대한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면서 외교 무기로 처음 히토류를 사용했습니다. 2019년에도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대한 대응 카드로
히토류 수출 통제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이후 중국은 히토류 제조 회사들을 합쳐 몸집을 키우고 2020년 말엔 국가 안보와 이익에 근거해 히토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수출관리동제법까지 만들었습니다. 지난 5월에는 히토류 자석 관련 기술과 히토류 재련 가공 이용 기술을 수출 금지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관영지인 환구시보는 미국은 중국의 경고를 들을 안에서 칼럼을 통해 히토류까지 수출 통제가 더 나아갈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최근 중국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히토류 자원을 대량으로 확보하는데 성공하면서 중국의 수출 규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이 새롭게 찾은 곳은 바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들 국가들은 한국에게 인프라 건설의 대가로 엄청난 양의 자원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국의 주요 인프라, 시설에 대한 지분까지 한국에게 넘기면서 한국은 엄청난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최대 경제도시 알마티, 경제 성장, 인구 증가 등은 교통 체증을 동반했습니다. 이에 카자흐스탄 정부는 수도권 순환도로를 구상했고 첫 작품인 알마티 순환도로가 지난달 개통했습니다. 개통식에는 쿠안티로브 국가경제부 장관을 비롯 카자흐스탄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앞으로 16년간 이 도로의 운영 유지 관리를 담당할 한국도로공사의 함진규 사장도 참석했습니다. 함 사장은 유럽 출장 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개통식에 참석하는 등 알마티 순환도로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총 길이 66km의 알마티 순환도로 프로젝트는 한국도로공사, SK에코플랜트와 튀르키예 건설사인 알랄코, 마크을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에 참여했습니다. 2018년 착공 후 프로젝트 파이낸싱 약 7,700억 원, 민간 투자금 2,200억 원 등 총 9,9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컨소시엄 참여사들은 건설뿐 아니라 앞으로 16년간 도로 운영 유지관리도 맡게 됩니다. 도로 운영 유지관리에 카자흐스탄 정부가 확정 수입을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교통량 변동에 따른 위험 요인 없이 약 1,800억 원의 안정적 운영 수입이 보장됩니다. 컨소시엄 참여사들은 도로 운영 유지 관리를 위한 법인 바르를 세웠고 40%로 지분이 가장 많은 도로공사는 지난해 말 법인장을 포함한 3명의 직원을 알마티에 파견했습니다. 손병문 바르 법인장은 알마티 순환도로는 카자흐스탄을 포함해 독립국가연합 지역의 첫 민관협력 사업이자 도로공사의 첫 해외 운영관리법인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알마티 순환도로 톨게이트에는 지능형 교통결제 시스템이 적용됐습니다. 도로공사는 도로 재난관리, 요금 징수 시스템, 교통정보 시스템 등 첨단 도로 관리 기술의 수출을 추진 중입니다. 손 법인장은 우리나라 하이패스와 같은 무인 요금 징수 방식인 이른바 프리플로우 플로우 시스템이 적용됐다며 지금까지 요금 수납원이 있던 카자흐스탄 유료도로 톨게이트에 스마트 요금 징수 시스템이 도입된 건 알마티 순환도로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경제 발전을 강력하게 추진 중인데 아직 국가 인프라 사업의 자체 조달 능력은 미흡한 편입니다. 이에 따라 알마티 순환도로와 같은 민관협력 사업 방식의 각종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가 추가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 법인장은 우리나라 공기업의 신용도가 높아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알마티 순환도로 사례처럼 앞으로도 민간 기업과 공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더 많은 해외 건설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참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자흐스탄과의 협력이 주목받는 것은 이곳에 막대한 자원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00여 종의 자원을 보유한 자원부국 카자흐스탄은 한국의 필수 경제협력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세계 9위의 광활한 국토의 금 2억 3천만 톤 세계 1위, 납 200만 톤 세계 2위, 망간 6억 7,600만 톤 세계 4위, 구리 4,100만 톤 세계 12위 등을 풍부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자원을 활용해 고부가 가치 소재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광물 자원이 필요한 한국과 이 자원을 고부가 가치 상품화할 수 있는 기술력이 필요한 카자흐스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지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연과 카자흐스탄 지질위원회는 지질, 광물자원, 에너지자원 등에 관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리튬과 관련해 유망광구로 꼽히는 지역에서 테스트베드 탐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카자흐스탄 투자청인 카자흐인베스트의 잔도스 테미르갈리 경영부문 부의장은 투자가 필요한 27개 광산 정보를 한국 측에 전달했고 지난해 말 지질연 대표단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MOU를 체결했다며 최근까지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 한국수소산업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기관들과 광업 및 야금 등 유망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급망 동맹을 통한 우리 수출 주력품인 반도체, 배터리 등 소재의 안정적 확보를 기대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중앙아시아 지역 내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카자흐스탄은 2050년까지 세계 30대 섭진국 진입을 목표로 경제발전 프로그램을 가동 중입니다. 이른바 카자흐스탄 2050 전략입니다. 테미르갈리 부의장은 지난해 카자흐스탄에 대한 외국 직접 투자 금액은 280억 달러로 목표액인 255억 달러를 초과 달성했는데, 이는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카자흐스탄 경제의 매력과 경쟁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카자흐스탄이 유리한 투자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카자흐스탄의 외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며 카자흐인베스트는 국가투자유치진흥기관으로서 카자흐스탄에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관심이 있는 외국 기업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경제협력에 대한 수요도 높은데 로만 스클랴르 제1부총리가 직접 한 카자흐 경제협력 특별 워킹그룹을 의장으로서 이끌고 있을 정도입니다. 카자흐스탄은 특히 자동차, 가전 등 생산 설비를 가진 기업의 투자 및 관련 장비 수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테미르갈리 부의장은 전자부문 한국 기업들의 진출을 기다리고 있고 세금과 비자 제도 측면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한국 브랜드에 대한 카자흐스탄의 선호도가 높아 진출 기업에 매력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한국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6월 10일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인 알마티에 위치한 쇼핑몰 포럼은 청소년들로 꽉 찼습니다. 이들은 코트라가 주최한 2023 K-라이프 스타일 NCIS 개막식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카자흐스탄 현지의 한류 분위기는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날 행사장에선 K-POP 댄스 경연대회도 열렸는데 쇼핑몰 4층까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몰린 인파만 2,000명이 넘었고 행사장 한켠에서 진행된 우려자대학교의 유학 설명회엔 이날 하루에만 200여 명의 카자흐스탄 학생들이 찾았을 정도입니다. 이런 배경 덕분에 코트라는 올해 K-라이프 스타일 행사 개최지로 카자흐스탄을 점찍었습니다. 코트라는 올해 1월부터 참여기업 선정 및 샘플 제품 통관 등 준비를 통해 약 300개사의 소비재 제품을 판촉전에 내놨습니다. 특히 온 오프라인 상담에도 여러 수출임한 기업들이 카자흐스탄 및 중앙아시아 지역 400여 바이어 회사를 만나도록 지원했습니다. 정의영 코트라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특히 카자흐스탄은 제조 기반이 부족해 기본적인 물품까지 수입에 의존해 대외 환경 변화에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매년 인구가 20만 명 이상씩 늘어나는 등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기업들이 사업하기에도 좋은 환경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세계 190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업 환경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평가 대상 국가 중 25위를 기록했습니다. 구매력도 높은데 카자흐스탄은 1인당 구매력 평가지수를 기반으로 계산한 GDP가 지난해 기준 3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수출 유망 소비재 분야로는 화장품이 꼽힙니다. 지난 4월 기준 화장품의 카자흐스탄 수출액 2,38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6.9% 증가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초화장품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8.6% 감소한 중국과 대비됩니다. 정 본부장은 카자흐스탄은 고려인이 11만 명가량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 중 성공한 기업인들이 많아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가교 역할을 하는 등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에는 중국산 자동차, 휴대전화 등이 우리 수출품과 경쟁하고 있지만 한국산 제품이 프리미엄 이미지를 바탕으로 더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자흐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사정이 비슷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초저출산 문제에 시달리는 우리나라와 달리 최근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터부터 9월 출생아 수가 68만 1,800명으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 19만 3천 명보다 3배 이상 많고 그만큼 유아식품, 의류 등 육아용품 시장 전망이 밝습니다. 하지만 자국 제품 제조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아, 의류 등 육아용품의 수입 의존도가 높습니다. 특히 분유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데 스위스 식품기업 네슬레는 우즈베키스탄에 현지 법인을 새 우고, 분유 등 제품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분유 브랜드 앞타밀로 유명한 뉴트리시아와 러시아의 음료업체 윈빌덴의 유아식 시장 점유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다양한 가격대의 실용적이고 안전한 제품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만큼 이런 제품을 우즈베키스탄에 잘 소개한다면 충분히 성공과 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2019년 4월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에 희소금속 센터를 세웠습니다. 구리, 몰리브덴, 텅스텐 등 희소금속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해 고부가가치 소재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한 우즈베키스탄과 자원협력을 통해 서로 원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부는 올해 희소금속 센터에 150억 원을 투자해 희소금속 상용화 사업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몰리브덴과 텅스텐 등 반도체 핵심 소재 확보 등 공급망 강화 효과를, 우즈베키스탄은 미래 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이상 주 우즈베키스탄 대사는 희소금속의 경우 우리나라가 기술 투자 후 안정적으로 공급원을 확보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수출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 중 하나인 2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구리의 경우에도 우리 민간 기업이 우즈베키스탄과 협력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우즈베키스탄은 2016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취임 이후 외환시장 개방 및 해외 기업 투자 유치 등 경제개방 노선을 채택하며 연 5% 이상의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아시아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3,600만 인구를 가지고 있어 시장 잠재력도 크다는 평가입니다. 향후 WTO 세계무역기구 가입, EU 유럽연합과 협력 확대 등 대외개방 경제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의 새로운 파트너로 부상함에 따라 향후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9일 폴란드 마리우시 부와슈차크 국방부 장관이 새로 창설된 군사단지 올레코에서 군인들 앞에 섰습니다. 지난해 12월 제11 포병연대가 제1마수리아 포병여단으로 개편되었다면서 이를 수바운키 회랑 인근에 배치하면서 러시아 바그너 그룹과 벨라루스의 위협에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그너 그룹과 벨라루스군은 벨라루스와 러시아 칼리닝그라드 사이의 수바우키 회랑에서 훈련하며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의 나토 최전방을 노리고 있다고 분석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폴란드는 마술리아 제1포병여단 3개 중대를 배치했는데 마리우시 부와슈차크 국방부 장관은 이 부대가 한국산 K9 자주포 23문 등 현대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마술리아 제1포병여단은 한국에서 이미 훈련을 받았고 K9 자주포를 가지고 있다면서 직접 부대를 방문해 이를 높게 평가하며 강력한 억제력을 지닐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제1포병여단은 K9 자주포 24문을 가장 빨리 인수했는데 이 부대에서 이미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대활약을 하는 크랩 자주포를 사용했던 병사가 K9 자주포를 바꿔서 놀라움을 나타내며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폴란드 병사는 K9 자주포는 크랩 자주포에 비해 높이가 30cm가 더 낮고 1톤 정도가 가벼워 더 높은 기동성을 가지고 또한 장비에도 큰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병사는 K9 자주포는 크랩보다 단순한데 확실히 더 적은 수의 메커니즘과 센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 실수를 하기가 어려운데 여기에 전자 시스템이 고장나거나 어떤 식으로 방해받는 상황에서 발사를 허용하는 각도기와 같은 장비도 K9에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차이는 무기의 효율성을 높여줘 K9 승무원이 크랩 승무원보다 더 빠르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에 배치된 제1포병여단의 병사들은 가장 강력한 K9 자주포를 가지고 있어 최대의 억지력을 발휘하며 만약 도발이 감행된다면 가장 효율적인 공격으로 막아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바크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이 사라지고 벨라루스와 폴란드 국경에는 더욱더 큰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푸틴은 수장이 사라진 바그너 그룹에게 국가의 충성을 의무화하고 통제권을 강화하는 대통령령을 서명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또다시 프리고진의 죽음의 배후에는 푸틴이 있다고 밝혔는데 이제 푸틴은 바그너 그룹을 더욱더 위험하게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프리고진은 바그너 그룹을 전장에서 전력 손실을 우려하며 보호하려 했지만 러시아 국방부는 위험 지역에 내몬 적이 많아서 더욱 위험해졌다고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폴란드와 발트 3국은 벨라루스에게 바그너 그룹을 추방하라고 요구했는데 벨라루스 루카센코 대통령은 누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벨라루스에서 살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는 서방 언론들 이 보도한 바그너 그룹 캠프의 텐트 철거 사진들에 대해 어떤 사람은 휴가 가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살기로 했다. 텐트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며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알고 있다. 그룹의 핵심은 여기에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필요하다면 수일간 최대 1만 명의 사람들이 여기에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이 군대를 필요로 하는 한 그들은 우리와 함께 살고 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벨라루스 군인들이 바그너 대원들, 득히득수 부대 대원들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아 바그너 그룹은 프리고진이 있을 때보다도 더 위협적인 존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K9 자준포로 무장한 폴란드군의 배치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최근 이 부대의 위력이 더욱 강화된다는 놀라운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K9 자주포는 놀라운 성능을 인정받아 세계 점유율 1위로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 미국의 팔라딘보다 우위에 있고 전통적인 최강자 독일 PC-1000과 비슷한 성능을 가지면서도 가격은 11로 저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존 자주포의 사양 변경 없이 놀라운 성능 강화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풍산이 지난 29일 K9 자준포의 신형 155mm 연장탄 개빌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연장탄을 사용하면 사거리가 40km에서 60km로 무려 50%나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포병 사거리의 증대를 통해 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적지 중심 지역 표적도 실시간 타격할 수 있게 돼 생존성을 향상시키고 원거리 타격으로 보다 폭넓은 작전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풍산의 신규 사거리 연장탄은 저항력을 줄이는 기술과 로켓 추진기를 추가로 탑재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포병 전문가들은 155mm K9 자주포의 사양 변경 없이 탄약의 성능 향상만으로 사거리를 60km까지 달성하는 것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고도의 기술이다라며 효율성이 뛰어나므로 이 탄약이 전력화되면 K9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는 튀르키예, 호주 등 많은 나라로부터 구매 상담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망했습니다. K9 자준포의 경쟁자 독일의 C-1000은 남아공의 데넬사가 개발한 VRAP탄을 달면 56km까지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사거리는 늘어나지만 탄두 중량과 명중이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풍산은 이번에 155mm 사거리 연장탄을 만들면서 155mm 사거리 연장탄 중 고폭탄에 탄도 수정 신관을 달아서 명중률까지 높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155mm 사거리 연장탄은 우리 군의 획기적인 전력 증강뿐만 아니라 지금 K방산 수출의 또 다른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K9 자준포에들 어가는 155mm 포탄의 사거리가 늘 언하면서 가장 크게 혜택을 보는 나라는 무려 672문을 주문한 폴란드로 접쳐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1마수리아 포병여단이 배치된 폴란드 올레코에서 수바우키 회랑까지의 거리가 대략 60km인데 이번 사거리 연장으로 인해서 K9 자주포가 이동하지 않아도 바그너 그룹이 수바운키 회랑에서 도발한다면 바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에게 K9 사거리 40km에서 60km의 증가는 큰 의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K9 자주포를 대거 도입하고 크랩 자주포 증상까지 결정하며 자주포에 쓰이는 155mm 포탄 생산에 더 많은 예산을 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난 6월 폴란드 매체 디펜스 24는 더 넓은 범위의 더 정밀한 155mm를 개발하는 데 다양한 추세가 있다며 독일, 미국, 한국과 같은 분야의 리더들은 이미 5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포탄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연구원들도 다음과 같은 범위에 도달할 수 있는 포탄을 만들기를 희망한다며 여기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늘 무기 개발에서 어려움을 겪고 난항을 겪었던 폴란드는 이미 개발에 앞선 나라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K9 자주포를 수출한 한국에서 사거리를 50% 늘린 포탄을 개발해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K9 자준포를 선택하면서 함께 따라온 이 포탄 개발 소식은 마치 선물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번 풍산의 발표로 인해서 K9 자준포에 대한 러브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루마니아가 K9 자주포 구신문 도입 절차를 본격화했고 핀란드는 구소련제 지주포를 우크라이나로 보내고 추가 구매하기로 한 K9 자주포 38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이번에 38문까지 도입하면 층 96문의 K9 자주포를 보유하게 됩니다. 노르웨이도 K9 자준포 28문을 도입하고 이제 덴마크까지 K9 자주포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북유럽에서는 K9 자주포 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핀란드가 K9 자주포를 도입할 때 혹자는 왜 평화로운 산타의 나라에서 이 무기를 도입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핀란드는 2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아에게 여러 차례 공격당하고 영토의 12%를 떼주었고 그동안 러시아의 눈치를 보며
생존해온 아픈 역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핀란드는 러시아를 상대로 오랫동안 일종의 트라우마에 시달렸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K9 자주포는 자국 방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K9 자주포는 이제 많은 나라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필수 옵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